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연휴 때의 기분과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데 앞으로 월요일 공휴일이 더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서 주말과 연이어 쉬게 될 경우 하루에만 2조 원이 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과 외식, 또 문화활동이 활발해지고요.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기업에는 연차 보상 비용 절감 등의 효과까지 보고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월요일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합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제도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논의와 결정을 주목해 봐야겠네요. 8월 1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에는 디지털 명함 시대에 더 진화되고 있는 종이 명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관세 관련 해프닝 이후 급등락한 금값 동향과 올해의 수익률 좋은 금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 쌀의 날입니다. 쌀을 생산하는데 88번의 손길이 간다고 할 정도인데요. 농민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쌀 한 톨도 아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냄비나 가마솥 바닥에 눌러붙어 고소하게 노릇노릇 익은 밥. 그냥 긁어 먹어도 맛있고 물을 부어 끓이면 숭늉이 되죠. 이 바닥에 눌러붙은 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벼 재배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탄소 벼 품종 감탄이 개발이 돼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탄소 품종 감탄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품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감탄은 세계 최초로 특정 유전자를 활용해 개발된 메탄 저감벼 품종이고요.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CS3 유전자를 정통 육종 방법으로 도입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유전자는 벼 뿌리에서 메탄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적게 분비하도록 해서 메탄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벼를 굳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메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네, 기존 품종인 세일미에 비해 메탄이 약 16% 적게 발생했고요. 여기에 비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24%까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비료를 50% 줄이면 수확량이 15에서 20% 감소하지만 감탄은 약 7%만 줄어 생산성 손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환경에도 좋고 농가에서도 반길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장비나 복잡한 재배 관리 없이 품종만 교체하면 메탄 저감이 가능하니 현장 적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밥맛도 우수하고 잎도열병, 흰잎 마른병 등에도 강해서 친환경 농업에도 잘 맞습니다. 네,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네, 현재 전북 부안, 충북 청주, 경북 애천 세 곳에서 2025년부터 2년간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9월에는 현장 연시회를 열어 농가 의견을 듣고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종자를 우선 공급하고 저탄소 인증과 고품질 브랜드 쌀 전략을 연계해서 시장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그 감탄이 그린라이스 사업의 성과라고 하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린라이스 사업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벼 품종을 개발 보급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감탄이 그 첫 성과물이고요. 앞으로도 지소시비 50% 감축, 온실가스 11.3% 저감, 수량성 500에서 600kg 달성하는 품종 개발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과 생산성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더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마늘을 생산하려면 씨마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씨마늘을 만드는데 보통 2년이나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먼저 씨마늘 생산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마늘은 영양분식 작물이라 씨마늘을 계속 심으면 바이러스가 쌓여서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늘종에 달린 작은 눈, 즉 주알을 심어 씨마늘을 얻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 주알을 심으면 첫 해엔 쪽이 안 갈라진 외통 마늘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심어야 쪽이 갈라진 인편 마늘이 나오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년 만에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나왔다고요? 네, 심은 0.2g 이하의 작은 주알을 모종으로 기어서 심는 건데요. 9월 하순에 주알을 모종 틀에 심어 키운 뒤 11월 초에 밭에 아준시기를 하면 이듬해 6월에 바로 인편 바늘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실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땠나요? 네, 홍상과 대서 품종으로 실험했는데요. 모든 조건에서 외통 마늘이 아닌 정상적인 인편 마늘이 생산되었습니다. 네. 특히 겨울전에 부직포로 덮어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육이 좋았고 무게도 20에서 60%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크겠네요. 네, 현재 일부 농가는 외통 마늘 사서 재배하는데요. 예를 들어 홍상 외통 마늘 1kg이 약 25,000원인데요. 시바르 기준으로 약 298만 원의 시마늘 구매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어떻게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예, 이 기술은 생산 주기를 절반을 줄이고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까지 가능한 만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확산과 함께 파종, 아주순기, 기계와 기술도 개발해서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네, 2년이던 걸리던 그 기간이 씨마늘 1년 만에 생산이 된다면 농가 부담이 크게 줄고 또 더 좋은 품질의 마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기술이 이렇게 우리의 식탁까지 바꾸고 있네요. 자, 끝으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에 관련해서 이 시기에 어떤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조생준 변화, 이직 심어 이삭 폐기가 완료된 후 이삭이 익어가는 시기에 있는 벼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물을 2에서 3cm 깊이로 얕게 대주시고 논물이 마르면 다시 대주는 방식으로 물 걸러대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최근 구치소 소나기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자주 내려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입진물이 많은 병이나 흰잎 많은 병, 이상 많은 병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시로 벼 포장을 잘 관찰하셔서 병해충 발생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즉시 약질을 살펴주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물건 속 이야기와 라이프 스타일, 그 사용 가치를 생각해보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에 더 개성 넘치게 지나가고 있는 종이 명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찬용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그 종이 명함을 주고받는 일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디지털 명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생활의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만큼 디지털 명함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건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어떤 자리 초청을 받아서 간 곳에서 디지털 명함 관련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 나누는 어떤 외국계 기업 부장님이 계셨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인사를 나누다가 딱 저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분 명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예, 그 처음 여러 사람 만나면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는 동안 그분께서는 자신 스마트폰 화면에서 QR코드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QR코드를 스캔하다 보니까 그게 그분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그분의 디지털 명함이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그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명함이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고 대중화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그 어플에 저장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맞아요. 네, 많이 대중화가 됐군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명함을 받으면 저장하고 관리하는 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디지털 명함 시장 규모 어느 정도로 커졌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디지털 명함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업체는 대부분 디지털 명함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걸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네. 예,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명함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억 6,350만 달러로 오는 2032년까지 연평균 약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되게 높은 성장치죠. 그러네요. 예. 디지털 명함 시장이 커질 만한 이유가 당연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사실상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 된 게 한 가지 이유겠고요. 아울러 종이 명함을 만들지 않으니까 자원 낭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명함을 주고받는 건 또 국가 업계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뉴스를 보면 실용적인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IT 업계는 이미 명함 없이 QR코드만으로 서로의 명함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이 디지털 명함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나요? 최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 종로구가 8월 1일부터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직원들의 디지털 명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네. 인사 발령 등으로 반복되는 명함 제작 비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종로구는 지난 1년간 16만 장 넘는 종이 명함을 제작하면서 약 2천만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공공기관 단위가 되면 명함 관련 비용도 커지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종로구는 이번 디지털 명함 도입으로 연간 1,2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317kg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 실제 명함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명함 자체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나무 도장 시장은 예전보다 작아졌겠지만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도장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종이 명함이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실은 도장보다는 종이 명함이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디지털 명함 앱 회사를 운영하는 분마저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일본은 사실 종이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사 가입자 수를 늘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다양한 국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뭐 일본이나 유럽, 업종으로는 제조업 등등의 전통적인 업종, 직위로는 임원 이상 등등 전통적인 직군이나 직위에 있는 분들은 인사를 할 때 여전히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소속된 곳이 아직 없는 프리랜서나 젊은 분 중에서도 명함 쓰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명함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처음 인사드릴 때 그 명함을 건네는데 그게 좀 더 예의가 있을 것 같지. 맞아요. 저 스마트폰 좀 켜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예, 인사를 하는 게 좀 더 예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은 명함이 아직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좀 요즘에 개성 넘치는 명함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일 때문에 만나는 분들은 인사로 명함을 주고 개성 넘치는 명함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저는 혼자 제가 명함이 없어서요라고 하면은 제가 되게 사회적인 매너 용품을 안 갖고 다니는 그쵸. 예, 그렇게 그런 느낄 기분이 수 들 때가 있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명함 만드실지 궁금한데요. 꼭 만들면은 네. 주세요. 네. 근데 요즘에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G세대들 있잖아요. 예. G세대들은 명함을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오히려 제가 요즘 본 20대들은 기성세대의 매너와 큰 차이가 없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명함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제가 느끼기에 전혀 뭐 사회적인 매너로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이 명함 주시고 인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만 조금 신기했던 명함이 최근에 어떤 인테리어 스튜디오의 명함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자기 SNS 주소만 있고 이름, 연락처, 주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함이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SNS 주소로만 나를 보여주는 그런 예. 그래서 이게 요즘 세대의 명함인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사실 SNS 주소만 적혀 있어도 자기 일이나 주요 사항을 다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럼 명함 왜 만드냐라는 게 사실 저는 궁금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요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명함이 없을 수는 없고 근데 여기 내 전화번호 등등에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담긴 싫고 네.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박준하님이 전 또 디지털 명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AI로 소개 영상까지 만들어놔서 다들 재미있게 생각하시고 좋은 기억으로 오래 그리고 좋게 인식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실물 명함도 같이 다닌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AI 우와. 명함과 영상이면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이런 개성 있는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도 여전히 실물 명함도 같이 다니고. 그러게요. 결국에는 다닌다고 그 선생님도 두 개 다 갖고 다니시는 거네요. 네. 예. 그 명함이라는 게 크기도 내용도 다 획일적이고 또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네. 넣고 싶은 내용만 넣고 또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하고 그것도 참 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명함 언제부터 만들어서 또 주고 받았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깁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썼던 방문 카드를 명함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 카드가 귀족들이 남의 저택을 방문할 때 문지기에게 주던 건데요. 거기에 이제 이름, 가문 문장 아니면 방문 목적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 방문 카드를 주고받는 행위가 사교계의 예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과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 방문 카드가 되게 화려하게 장식됐고 금박이나 정교한 인쇄 기술도 쓰였다고 합니다. 방문 카드 예. 귀족들 명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명함의 멋을 부리고 명함 디자인의 주요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은 한참 후인 20세기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 장면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00년작 미국 영화인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명함 장면이 아마 영화 역사상 명함에 대한 장면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일 거예요. 주인공인 크리스찬 베일이 투자 은행가인데 동료들과 서로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누구 명함이 더 훌륭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오프 화이트라고 하는 미묘한 미색, 뭐 세련된 두께, 아니면 심지어 워터마크까지 있다라는 등등의 대사로 명함의 디자인, 종이 재질, 그리고 명함에 쓰이는 폰트 등등을 꼼꼼하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요소들을 진지하게 비교하는 게 마냥 멋있는 게 아니라 1980년대 뉴욕 월스트리트의 물질주의와 공허함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역설적인 모습이네요. 이 장면 보면 기분이 되게 묘해요. 그래서 마냥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봐야겠어요. 네네. 요즘에 명함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출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명함이 즉 귀족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네. 지금처럼 뭐 비즈니스맨, 상인, 전문가들도 명함을 쓰기 시작해서요. 이때부터 명함은 개인의 이름, 직업, 연락처 등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도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명함이 점점 다양해졌는데요. 소재를 포함한 명함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이 20세기 명함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종이 외에도 플라스틱, 금속, 나무 등등 다양한 재료가 쓰이고요. 인쇄 기술 역시 컬러가 일반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명함을 만들어서 자신의 개성과 업무를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차츰 실용적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도 개성과 업무 표현을 잘 담아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디자인 박물관에 등재된 명함 정리 도구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때 비즈니스맨의 필수품이었던 롤로덱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롤링과 문서처를 뜻하는 인덱스의 합성어로 중간에 축이 있어서 명함을 돌리면서 저장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특정 상품명이긴 한데요. 이를테면 스카치 테이프나 포스트잇처럼 거의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개념으로 보면 스마트폰 전화번호부의 실물 개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명함을 주고받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이 좀 필수품이 되겠어요? 네, 이게 되게 옛날 제품이어서 1956년 미국 사무용품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그전에는 주소록이나 명함첩에 연락처를 정리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일이 적어야 되니까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롤로덱스는 명함을 연락처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카드를 둥근 바퀴에 끼워서 돌리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롤링과 인덱스를 합쳐서 롤로덱스가 된 겁니다. 1980년대에 이 물건은 영업사원, 기자, 변호사 등 인맥이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책상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 안에 담긴 연락처가 한 사람의 인맥 네트워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이 롤로덱스를 들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 벌어진 것도 정말요? 있어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책상 위에 롤로덱스가 그 사람의 인맥을 보여주는 소품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 박물관에 등재가 됐다는 거는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쓸 이유가 많이 없어졌죠. 이런 물건 디지털 시대와 함께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롤로덱스가 사라졌지만은 다만 영어에서 롤로덱스는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로 연락처 목록이나 인맥을 뜻하는 단어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명함 정리 기구가 상징적인 단어가 됐으니까 문화적으로 의미가 생겼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디자인 박물관에 말씀드린 대로 롤렉스 디자인 전시품으로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쿠퍼 휴이트 스미소니언 디자인 박물관에 초기 롤로덱스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함과 명함 정리 기구가 한때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작가님도 지금 명함을 만들 예정이시라고 네네네.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명함을 많이 만드실 텐데 예. 어떤 식으로 명함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 명함 전문가는 아니지만 명함을 많이 받아보기도 했고 지금 명함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소견쯤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규격을 너무 많이 벗어난 명함에 확실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끔 명함 받으면 정사각형 명함 받을 때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약간 마분지로 만든 것처럼 진짜로 되게 두꺼운 종이로 명함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명함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명함은 명함을 받았을 때 정리하기가 힘들 때가 그쵸. 있어요. 명함은 솔직히 모아놓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혼자 두꺼운 게 있으면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명함 소재나 사이즈로 개성을 드러내는 거는 저는 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대신 인쇄로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거는 본인 업종이나 개성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함에 자기 양령을 다양하게 적을 수도 있고요. 자기 하는 일에 명함을 많이 적어주신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그림 등을 활용해서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다양한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명함을 만들기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와 연결되는 플랫폼 서비스도 많아 손쉽게 디자인을 부탁드릴 수도 있고요. 종이 명함 자체는 오프라인 미팅과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이지만 종이 명함을 만드는 방법에는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명함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요소들이 참고되어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까지 들어봤습니다. 물건 탐구 생활 시간 오늘은 명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찬용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도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없던 일이 되면서 이 금값이 급등락했습니다. 그래도 관세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에서는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최근 금시장 동향과 투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서울인터내셔널 PB센터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관세 이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건가요? 왜 말이 달라진 걸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안내 오류로 미국 세관이 스위스산 1kg 금괴에 39%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자 금은 선물 시장에서 온스당 약 3,53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관세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자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금 가격은 다시 2.4% 하락해서 3,407달러로 조정됐습니다. 말 그대로 해프닝으로 끝난 게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국가가 아닌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금에 대한 관세를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사실관계를 보자면 스위스는 금을 직접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금을 모아서 정년한 후에 다시 수출하는 금 정년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미국으로 수출되는 금의 원산지는 스위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미국은 무역관세 부과 시 원산지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고 결국 백악관이 현행 규정은 원산지 기준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책을 재조정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일로 스위스가 미국에 금을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한다고요? 네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스위스는 금 생산국이 아니라 세계 금 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채굴된 금을 스위스로 가져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정년 작업을 거치는데요. 스위스에서 정년된 금은 런던 금시장협회에서 인증을 받아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죠. 특히 미국은 스위스에서 정년된 금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예컨대 미국 연준이나 투자은행들이 금을 비축하거나 금융 상품을 만들 때 품질이 보증된 스위스산 정년 금괴를 선호합니다. 네. 이번 해프닝으로 스위스가 금 생산국이 아니라 금의 물류와 가공 허브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치솟던 금값이 다시 급락했다고 하던데 가격 변동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논란 이후 금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모두 경험했는데요. 미국 세관이 스위스산 1kg 39% 관세 적용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고 선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34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그러나 다시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하락을 했죠.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례는 금 시장이 정책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금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금 가격은 연초 대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가치가 보존되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이나 중동 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위기 회피 수단으로 금을 일정 포트에 넣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미국 달러 약세도 금 가격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약 32% 정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네. 정말 그 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네.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을까요? 네네.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 투자는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으로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뭐 크게 이제 몇 가지 투자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금 통장 골드 뱅킹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금을 매입해 통장에 넣어두는 방식이고 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좀 간편한 특징이 있습니다. 수수료도 1에서 2%대로 저렴하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현물로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흔한 게 이제 골드바 금 덩어리를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현물을 사는 거니까 수수료 가격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금 상장 지수 펀드 ETF인데요. 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어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고요. 올해 초 투자했을 때 8월 달 현재 약 3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많이 하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KRX 금 현물 투자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해당 상품은 투자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 투자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금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금값 네.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는 뭐고 또 얼마나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 가격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에도 좀 오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글로벌 중앙 은행들이 금을 많이 매입하고 있고 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들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고요. 특히 신흥국들이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이는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금 투자를 시작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떨까요? 뭐 시기적으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적의 시점을 딱 찝는다기보다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금 투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금 투자는 주식처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자산이 하락할 때 금이 상승하면 전체 자산의 손실을 줄여주는 분산 투자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따라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정액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ETF 같은 거를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한다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그 신탁 프로그램이 새로 출시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또 어떤 상품인가요? 혹시 아나운서님 돌반지를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가요? 아마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갖고 있다면 벌써 20몇 년간 그냥 이자가 없이 장롱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네. 이제 그런데 착안한 상품인데요.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하나은행에서는 이미 출시를 했고 다른 은행에서도 출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금 현물 신탁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처분 신탁과 운용 신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처분 신탁은 이거 팔아주세요 하고 금 반지를 가져오는 거고 운용 신탁은 은행에 금을 맡기면 일정 부분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은행은 고객이 맡긴 금을 랜딩해서 시장에서 운용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이자 형태로 돌려주는 것으로서 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좀 생소하지만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맡겼다가 네. 필요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맡기면 보통 연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내금 돌려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고 안 1년 돼요? 되는 시점에서 이제 금 또는 뭐 돈, 현금, 뭐 이자 이렇게 같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찾을 수는 없다. 네, 그럼 계약- 갑자기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안 맡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금을 보통 갑자기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러니까 보통 장기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현금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 이자를 받는 용도로 활용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집에 보관을 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한 불안하니까. 감이 있죠. 예. 오, 그러네요. 요즘에 그렇게 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달부터 처음 출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객들의 반응을 다 일일이 알기는 어려운데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나 선물 같은 금부치를 장롱에 보관만 하던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네. 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은행에 맡기더라도 이제 구람수로 맡기는 거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면 1년 뒤에 상승분만큼은 내가 현금이나 현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만약 신탁 기간 중에 돌려받기 원할 때는 아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냥 현금화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떡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분 신탁하고 운용 신탁. 그래서 그냥 맡겨놓고 좀 운용해서 이자를 주세요 하는 게 운용 신탁이고요. 네. 처분 신탁은 이거 금반지가 한 10대 개가 있으니까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게 이제 저 처분 신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처분 신탁으로 하시면 그것을 은행에서 팔아준다 팔아주고요. 이렇게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단점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롱에 있는 금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금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덜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 또 단점이 있긴 있겠죠. 근데 특히 보이지 않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요? 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내가 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즉 금을 갖고 있는 건 좀 비밀스러운 그런 감정이 있을 텐데요.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대로 노출된다는 그러한 점도 이제 보이지 않는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점들 좀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금 투자 상품들 또 거래 방식들 혹시 있다면 더 안내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뭐 금을 직접 사는 거는 이제 큰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ETF라든지 금 펀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코덱스 골드 선물과 같은 상품은 단돈 10만 원으로도 내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그러한 ETF 상품은 환해지라고 해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즉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환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KRX 금 시장입니다. 이것은 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큰 자금을 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KRX 금 시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 거래소에 직접 가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증권 계좌에서 매매가 가능하니까 일반 주식처럼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이제 금액이 줄긴 했는데요. 금 펀드라고 전통적인 간접 상품이 있습니다. 네. 뭐 이스트 스프링 운용의 골드 펀드 또는 IM 자산 운용의 월드 광업주 같은 상품이 금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을 활용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도 요즘 들어 변화가 있다면 들려주시죠. 네, 뭐 특별한 큰 변화라기보다는 금에 대해서 이제는 자산의 하나의 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늘은 것 같아요. 따라서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밀스러운 그런 거였다면 최근에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 금값 동향과 투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은행 서울 인터내셔널 PB센터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누룽지였습니다. 2333님 누룽지 유익한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512님 정답은 누룽지입니다. 압력솥에 밥을 하는데 태우는 날이면 누룽지를 끓여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6566님 누룽지입니다. 누룽지는 숭늉으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누룽지는 그냥 맛있게 오물오물 먹어도 참 맛있어요. 수고하세요. 0112님 정답 누룽지. 고기 먹고 누룽지에 된장찌개. 한국인이라면 국룰이죠. 아침 방송 고생 많으십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복단순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구 고려인